자, 141페이지 이제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년 거의 나오다시피 하니까 여러분이 여기는 이유 불문하고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누구냐면 소유자죠,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그러죠. 실제 소유자. 이는 언제 기준이에요? 항상 이날이죠. 과세 기준일. 이게 언제다? 얘는 매년 6월 1일이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기준일은 항상 언제라고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자, 이거는 뭐라겠어요? 뭔가로 인해서 얘들 둘이 누구랑 공부상의, 즉 등기부상 명의자인 공부상의 소유자와 누가 실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죠. 둘이 똑같으면 얘기할 거 없죠? 달라졌을 때는 누구를 얘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뭐 이런 말을 하겠잖아요. 설명했죠.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만약에 갑하고 을이 둘이 매매를 했다. 둘이 매매를 했는데 얘네들이 잔금 날짜가 5월 31일로 했다. 이랬을 때 이 을이 이걸 취득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을이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언제, 몇 월 며칠에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했죠. 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 따라간다 했어요? 취득세, 취득식이 따라간다 했죠. 취득세에서 5월 31일이 계약상 잔금 날짜가 얘가 취득한 걸로 보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도 이날 얘가 뭐가 된 걸로 본다?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걸로 본다. 그러면 얘가 5월 31일에 실제 소유자가 되었으니 얘는 납세 의무자는 얘가 되겠죠. 을이. 그런데 문제는 뭐다? 6월 1일에 등기도 같이 넘어가면 괜찮은데 등기가 안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다? 갑 앞으로 돼 있다. 얘를 뭐라고 한다? 공부상 소유자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오죠? 자, 재산세는 누구한테 나온다? 갑한테 나온다. 왜요? 얘가 납세 의무인데 갑한테 나온다 했죠? 왜요? 등기가 안 넘어갔으니까 이 매매 사실을 과세권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금 현재 명의자인 갑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지금 누가? 갑이 억울한 입장이죠. 왜? 법적인 납세의 의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뭘 하면 된다 했어요? 이 변동 사실을 뭘 해줘라? 신고를 해주면 된다. 자, 신고는 날짜 있죠? 우리가 하는 건 10일이고 걔네가 우리한테 보내는 건 5일 안에 한다 했죠. 우리가 신고하니까 며칠 안에 해라? 10일 안에 신고를 한다. 언제로부터? 중요합니다. 10일만 외우면 안 돼요.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요걸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만 딸랑 외우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10일은 맞췄는데 여기서 틀려버린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과세 기준일로부터 12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 요거를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죠? 요게 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141페이지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소유자가 개인, 법인 또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납세 의무자 범위에 해당된다 해서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데 만약에 이날, 그죠? 이날 둘이 양도 양수가 됐다. 이날 계약을 했다. 그럼 잔금 날짜가 6월 1일인 경우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이때까지 누가 계세요?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까지는 누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양수인, 매수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죠?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니 강의에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가 되면 누구를? 양수인을 당연히도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지분권자라고 되어 있죠? 공동소유를 하게 되면 그 지분에 따라 각각의 지분에 따라 나눠서 내면 됩니다. 이때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 한 걸로 본다? 가로 안에 균등, 똑같은 걸로 본다. 그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그 공유자 등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 중 1인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건 직업에 지정을 해요. 그죠? 똑같다. 그죠? 표시 없으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거는 제가 전 시간에 그 할 때 말씀드렸죠? 재산세 할 때, 과세 대상 할 때. 주택은 이렇게 돼 있다.
이 건축물이고 얘가 토지라겠죠. 그러면 얘는 항상 어떻게 한다어요? 이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그랬죠. 그죠? 어떤 경우는 따로따로 없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죠. 근데 얘가 뭐라고요? 주택인데 이건 갚고 이건 을 거 이렇게 돼 있다. 그래도 세금은 어떻게 한다?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둘이 뭐 한다? 나눠서 낸다. 안분한다 했죠. 자, 그럼 뭘로 안분한다? 금액. 금액이 뭐예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2번 주택.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가액을 합한 과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산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죠? 이거 잘 중요한 개념이라 잘 기억을 하시라 했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나옵니다. 신탁재산. 자, 얘가 이렇게 신탁을 했어요. 그럼 얘를 뭐라 한다 했죠? 위탁자 그러고 얘를 수탁자로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신탁재산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보세요. 자, 얘가 신탁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A하고 B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신탁을 했네요. 신탁을. 그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등기가 넘어갔죠? 원주인은 갑인데 명의는 을합불, 수탁자 앞으로 돼 있죠. 이때 그럼 얘가 등기를 넘겨받았네요. 그럼 얘는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취득세. 비과세죠. 그죠? 기억나시죠? 신탁재산 탁탁. 그죠? 탁탁이 비과세였잖아. 위탁자, 수탁자 비과세죠. 자, 취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얘가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재산세는 내야 됩니다. 재산세는. 그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다 이거죠. 취득세는 비과세 받고 재산세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취득세 또 뭐도 나와요? 취득세에서 신탁 재산인데 신탁을 했는데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대. 지위가 병한테 위탁자 지위가 옮겨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다는 얘기는 갑이 팔아먹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신탁 재산인 A, B는 을 앞으로 명의는 돼 있지만 이제 새로운 주인은 누구야? 병이죠. 그러면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으면 새로운 위탁자가 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요것도 이제 취득세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요것만 있는 게 또 아니죠.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뭣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합산 대상 토지가 있다. 토지가 자, 그런데 얘가 별도예요. 그죠? 근데 얘가 이 두 개를 얘한테 신탁을 했어요. 근데 을 있죠, 을. 이 수탁자 을도 C하고 D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C, D는 누구 거야? 수탁자 고유재산이고 A, B는 위탁자 갑의 토지죠. 근데 명의가 일리 넘어오는 바람에 A, B, C, D 4개가 전부 다 수탁자인 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금을 계산할 때 요 네 필지를 몽땅 한꺼번에 합산할까요? 아니면 요 A, B 따로 C, D 따로 합산할까요? A, B, C, D 따로따로 합산하는 거지. 그죠? 왜? 이거는 누구 거예요? 위탁자 거고 이건 누구 거야? 수탁자 고유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산할 때 수탁자 고유재산과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요 얘기도 이제 나오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면 갑이 A, B 토지를 맡기고 병도 C하고 D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얘도 얘한테 같이 둘 다 신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둘 다 명의가 또 을 앞으로 와 있네요. 그럼 이때 A, B, C 네 필지 합산합니까? 아니죠. 왜? 이건 갑 거고 이건 누구 거야? 병 거잖아요. 위탁자가 다르잖아. 그럼 합산은 어떻게 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을 해야 맞는 거지. 다 이게 지금 신탁재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 있죠. 얘는 넘긴 거죠.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본인 부동산이. 자, 그럼 얘는 양도한 거죠? 쟤는 양도도 아니다. 양도세에서 이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세에서. 양도가 아니다 그랬죠. 왜? 왜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 아니라 했죠. 왜? 이거는 신탁이다, 신탁. 신탁은 양도 아니라 했잖아. 양도는 유상 이전의 양도잖아요. 얘는 그냥 준 거니까 얘는 양도 아니고 취득세 비과세 받고 재산세는 수탁자가 내고 다 뭔 얘기야? 신탁 얘기잖아.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엮여 있는 거죠. 다. 그죠? 그래서 거기 3번에 수탁자. 그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42페이지 부총학습이죠. 부총학습. 신탁재산 특례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혹시 이거 질문할까봐, 이거 질문하면 이 답변 달기 좀 애매해가지고요. 그 141페이지 3번 다시 보세요. 수탁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갑거고 이건 병거잖아요. 그럼 수탁자는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위탁자별로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는 얘기지. 얘는 한 명이지만 이거는 이거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이거에 납세 의무자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따로 별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다르니까. 위탁자가 다르니까. 나는 혼자인데 여러 명이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니까 다 똑같은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별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위탁자별로 서로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보겠다. 똑같은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수탁자가 중요합니다. 그런 거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보충학습 142페이지. 신탁재산 특례라고 돼 있죠. 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 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이렇게 신탁을 했어요. 근데 요 신탁재산이 뭐가 됐어? 얘가 체납을 했어, 체납을. 그러면 요 체납된 재산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라고 됐어요?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원래는요 이 그 체납된 부동산만 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왜? 그것만 체납을 한 거니까. 그런데 신탁의 경우는 A 부동산에 체납을 했어요. 근데 그 신탁에 속한 재산에 다른 재산 B도 있죠. A, B가 다 어차피 갑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탁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얘가 체납을 하더라도 얘뿐 아니라 누구도 다른 B도 얘랑 관련해서 같이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얘가 납세 의무자인데 명의가 이 앞으로 돼 있으니까 세금을 철저하게 걷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체납을 했지만 어차피 B도 갑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신탁에 속한 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이 A 부동산 체납과 관련해서 B 부동산도 같이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있잖아요. B. 그러면 그 다른 재산 B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시험에 이게 이제 없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탁에 관계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외납니다. 의제납세 의무자. 1번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구? 공부상 소유자. 아까 했죠? 10일 안에 신고해 주는데 신고를 안 하면 실제 소유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땐 누가 내야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상속 나오죠? 상속. 상속은 상속이 됐는데 뭣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도 안 했다? 그럼 누가 낸다고요? 주된 상속자. 이건 조심할 게 뭐라겠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겠죠?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을 때 얘가 내는 거야. 둘 다 안 했을 때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다. 만약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얘가 내는 거고 등기는 안 했지만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 둘 다 안 하면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종중재산 나오죠?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 종중심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 왜 그 종중선상 같은 게 종손 앞으로, 개인 앞으로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실제 주인은 종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신고해버리면 종중 앞으로 나가죠. 실제 소유자가. 근데 신고 안 하면 모르잖아. 그럼 누가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런 거죠. 보시면 되고. 4번은 매수계약자. 이는 뭐예요? 이런 거라 했죠? 이게 국가 등 소유 건물인데 갑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얘네 둘이 하고 계약해서 사겠다고 계약을 한 거죠.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매수계약자. 얘는 매수를 한 거 아니고 매수하겠다고 계약만 한 거예요. 그죠? 이때 그러면 얘가 세금을 내면 안 되는데도 얘한테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다? 얘가 계약을 했는데 무슨 계약을 했다?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연부 계약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계약을 하고 얘가 이 기간 동안 얘를 어떻게 했어요? 그죠?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5년간 연부 계약하고 5년 동안 얘가 직계 아닌데 자기 것처럼 공짜로 쓰니까 세금은 네가 내라. 여기서 조심할 건 뭐라겠어요? 이 조건 3개가 다 맞아야 됩니다. 국가, 연부, 무상 다 맞아야 돼요. 그죠?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또 건성으로 풀면 안 돼요. 국가, 연부, 무상 이렇게 그다가 매수 계약자 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럼 틀렸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만 읽어? 국가, 연부, 무상, 매수 계약자 여기까지 있고 맞았네. 가. 그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줄로 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가야 된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 말면 안 돼요. 그죠? 말했잖아요. 내가 1시간 내내 얘기하고 집에 끝나고 갈 때 뻥이에요. 그러면 다 뻥인 거라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가야 돼. 마지막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건성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요 3개 조건이 다 맞아야 된다. 거꾸로 이게 갑건데 거꾸로 국가 등이 얘를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썼더니 날더러 세금을 내라겠으니까 내 거를 국가 등이 공짜로 쓰면 국가가 세금을 내야죠. 근데 국가는 뭘 받아? 비과세를 받는다. 그래서 비과세 또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4번에 국가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상권을 무상으로 받으면 누구?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죠? 그리고 5번은 사업시행자는 뭐라 했어요?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채비지는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에 나오는 그 채비지. 그죠? 채비지가 뭐예요?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공사비,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준 땅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채비지를 하죠. 그럼 채비지는 누구 거예요? 사업시행자 거잖아. 그럼 세금 누가 내셔야 돼? 사업시행자. 그죠? 6번은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대. 그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긴 거죠. 재판이 걸렸다든가 해가지고 세금 낼 때가 됐는데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다. 그러면 누구도 소유권 주장을 못 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 확정 판결 날 때까지 주장을 못 하니까 누군가 세금은 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누가 내? 사용자가 내라. 그래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누구? 사용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 소유 한국인 또는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재산세 내라는 얘기지. 임차라 했잖아. 그러면 사온 게 아니라 빌려온 거죠. 근데 어쨌든 수입하는 자가 빌려와서 자기가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재산세를 내라는 얘기야. 그죠? 누가 내? 수입하는 자. 근데 얘는 뭐 거의 잘 안 나오죠. 항공기는 부동산 위주니까. 그죠? 보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 얘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니까 이는 이유 불문하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나오면 막상 어렵지도 않아요. 문제 내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보시면 되죠? 납세 의무자 거기까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겠어요? 사실상 취득자 그랬죠?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너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랬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요거 나오면 요 단어 나오면 얘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맞고 아니면 틀렸다 고르시면 된다겠죠. 그리고 상속받으면 당연히 누가 내고 상속인이 내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그러면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이 내는 거고 그죠? 이렇게 간다 했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내용상으로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준비 속한 그런 뭐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근데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죠?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채무 부담부는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해서 납세 의무자 잘 정리해 주시고요. 등록세는 무조건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다. 권자. 등기 등록을 받는 권자가 납세 의무자다.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지역권자 이런 식으로 걔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종부세는 별도 종합주택 그래서 별도는 80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은 5억을 초과하는 자, 주택은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4페이지 비과세가 나오는데 재산세 비과세가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최근에. 얘가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는데 내다 보니까 우리 교재도 없는 내용을 막 그죠? 법조문에 있는데 막 그죠? 교재 없는 막 이상한 걸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난해하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당분간은 비과세가 단독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겠죠. 자, 그럼 보시면 자 국가 등은 다 비과세입니다. 일단 그죠? 국가, 지자체,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소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과한다. 1번 대한민국 정부. 외국 정부는 무조건 상호주의라고 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나라 정부 재산 과세 우리도 당연히 과세. 그리고 2번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에 따라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비과세. 안 된다는 얘기지. 왜? 국가와 연부 계약하고 그럼 매수 계약자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게 누구 건데? 국가 건데. 원래 국가 건 비과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 계약자가 세금을 내니까 그거는 뭐다? 국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렇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의 조합이 1년 이상 거꾸로 얘네들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내 거를 공짜로 쓰면 세금은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 국가 등이 내는데 걔는 뭘 받는다? 비과세. 그 얘기잖아. 그죠? 그럼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유료로 사용하면 얘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국가, 지자체 조합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국가, 지자체는 조합이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면 그러니까 얘가 약정인데 미리 사용하면 얘는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건 크게 뭐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뭐 기타 나옵니다. 뭐 대통령 전 도로 하천 제방 국어 당연히 비과세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그 공익제에서 1, 2, 3, 4 나오죠. 1, 2, 3, 4. 그죠?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은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 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뭐라고요? 통제 보호구역. 그죠? 통제 보호구역 내 토지는 뭐다? 비과세다 그랬죠. 통제 이게 뭐야? 민통선 말하는 거. 민통선 여러분. 민간 통제구역. 그죠? 전방 이제 뭐 대성리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안에 뭐 파주 같은 데 안쪽에 막 가끔 TV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시민 들어갈 때 군인들이 검문소에서 뭐 검문하고 그러죠. 그게 민통선. 거기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행위 같은 걸 제한합니다. 왜 위에서 보이면 안 되잖아. 위에서 보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한을 하게 되죠. 민통선. 그래서 이 안에 토지는 행위자를 맡기 때문에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비과세.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 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이게 문제, 이게 얘는 안 해준다는 거지. 말씀드렸죠? 이게 전방 임야 이렇게 있고 여기 있고 집이 있고 여기 대지 있고 논밭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전닭과수원 대지 빼면 이거밖에 안 남는다 했죠. 이게 뭐예요? 산, 임야만. 임야는 뭐예요? 지뢰밭이라 했죠. 지뢰밭. 지뢰밭만 비과세 주는 거. 지뢰밭만. 쓸만한 땅은 다 세금 내고 지뢰밭만 비과세 준다. 뭐 이러면 남자들 철책근무 전방에 하신 분도 알겠지만 민통선 안에 들어가면 이 임야는 들어갈 수가 없죠. 왜? 다 지뢰밭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다 삼각형 씌워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그죠? 저도 뭐 여기서 1년인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군대 입대해가지고 1년 동안 철책근무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여기 전방. 여기는 아예 그죠? 진짜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론 쓸만한 땅은 다 세금 내고 쓸데없는 지뢰밭만 비과세 준다는 얘기네. 그죠? 웃긴 거죠.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면 요게 중요해요. 전닭과수원 대지는 제외다. 그러니까 그나마 비과세에서 얘가 단독으로 지문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얘인데 요거를 조심하라는 거지. 전닭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그죠? 이런 거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군사시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어쩌고 해서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닭과수원 및 대지는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랬고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이런 얘 말 살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임야가 여기 있다 쳐봐. 근데 내 임야가 어디냐니까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저기에 토지나 이런 거는요 자연자 들어가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규제가 심하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그것도 힘든데 공원자연보존지구래. 공원 자연을 보존하겠다고 아예 지구를 지정했는데 그 안에 임야가 될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우면 너는 아예 빼도 박도 못하고 손도 대지 말라는 얘기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좋은데 왜 그게 하필 내 거냐는 거야. 그죠? 쓰러지는 거죠. 이건 머리가 띵한 게 아니라 쓰러져. 그러니까 뭐죠? 비과세면 비과세. 위로가 안 되죠. 위로. 그죠? 그래서 그건 비과세입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비과세 해주겠죠. 임시건축물. 그죠? 임시건축물. 왜냐면 걔는 말 그대로 임시건축물이잖아. 어차피 철거할 거잖아. 그죠? 비과세 줍니다. 근데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만. 1년 넘어가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해주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깊이 가면 나머지도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얘가 단독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뭐 이렇게 깊이 안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 정도 비과세는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더 나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다 해야 되니까. 그죠? 일단 출제가 됐었으니까
지금 한 거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추가적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족한 건 문제 풀면서 또 보완을 하시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회 가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비과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양도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양도세가 제일 중요하고, 그죠? 취득세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국가 등은 취득세 다 비과세되고 또 뭐 있다겠어요? 신탁재산 있잖아요. 탁은 비과세다. 그죠? 그리고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도 비과세되고, 그리고 임시건축물 비과세인데 얘는 사치성 재산 안 되고 존속기간에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공동주택 개수도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 안 되고, 그리고 개수련한 취득으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야 된다. 이 조건 각각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등록세는 뭐 크게 비과세 뭐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는 뭐 재산세 따라가는 거고, 양도세 비과세 또 있었죠? 파산, 선고, 처분소득, 농지 교환불안. 농지 교환불안 뭐는 꼭 기억해라.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의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에 된다. 그리고 경작상 필요로 교환했을 때는 그 교환한 토지를 3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외가 있다. 3년 안에 수용이 되면 3년 작용한 걸로 보고 3년 안에 돌아가셔서 상속이 되면 상속인이 남은 기간 작용하면 통상 인정을 해주겠다. 그죠? 그리고 1세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집단을 말한다. 근데 부부는 항상 뭐다? 세대 구성을 별도 하더라도 항상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배우자 없어도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했죠? 그리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는 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라 했죠? 주택은 상시 주거 목적으로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가고, 부속 토지도 무제한 아니고 부속 토지도 도시 지정하는 5배 밖은 10배. 이때 정착 면적 계산시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까지 가시면 된다 했죠? 그리고 예외 규정 나오죠?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그래서 기존 집 사고 1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집을 사고, 그 새로운 주택 사는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규정을 적용한다. 조정 대상 지역을 사면 2년 안에 파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뭐 있어요?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뭘 받아? 상속을 받았다? 그럼 뭘 팔아라? 일반 주택. 기간 제한 없고. 동거봉양 혼인 나오죠? 혼인은 5년 안에, 동거봉양은 10년 안에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일반주택, 문화주택, 일반주택, 농어촌주택 마찬가지로 일반주택 하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수도권 집에 있는 사람이 수도권 외의 주택을 실수요 목적으로 사게 되면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3년 안에 파시면 되고, 그다음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하면 된다 했잖아요. 거주주택. 이때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런 거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과표가 나옵니다. 재산세 과표는 얘는 뭐라 하겠어요? 보유세라 했죠. 보유세. 그죠? 거래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보내줘요. 그럼 얘들도 세금을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가 있다 했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부동산의 가치는 최소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지들이 정해가지고 공시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공시가격이다. 이때 공시가격,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겠죠? 그쵸? 시가 표준에 그런다. 그럼 얘는 시가 표준에 가야 되는 거죠. 이걸로 세금을 계산한다. 언제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원칙. 근데 여기 예외 있다 했죠? 여기 뭐가 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누구만 해당되죠?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이때 비율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얘는 50에서 90 범위에서, 주택은 40에서 80%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몇 프로라고요? 얘는 70%, 주택은 60%로 되어 있다. 그죠? 이게 공정시장가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라고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그죠? 개인과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여기서 시험 많이 틀린다겠죠, 여러분. 제가 이거 조심하라 했죠? 법인. 국수공판장 검증, 취득세 할 때 사실상 취득가액 아닙니다. 그건 취득세 얘기라 했죠. 근데 국수공판장 기획해가지고 나중에 재산세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재산세의 경우 개인은 시가 표준에, 법인은 법인 장부가액을 이렇게 나오면 땡 틀립니다. 장부가액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니까.
취득세는 장부가액을 가져. 왜? 내가 취득한 금액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1억에 샀어. 1억에 산 거를 네가 법인 장부를 통해 입증을 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얘는 근데 없잖아요. 보유세니까. 그러니까 둘 다 뭘로 가? 시가 표준액을 한 거지. 그죠? 그런 거죠. 시가 표준. 자, 그럼 보세요. 이 문제가. 자, 이거는 뭘 기억을 하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왔을 때만 얘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토건주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왔을 때만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이 나와야 되고, 얘가 만약에 안 나오면 얘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 비율은 이 토건주는 이 세 개만 해당되고 나머지 없으면 무조건 시가 표준액 그러면 돼요. 원칙대로 가면 된다. 이거 아니면 원칙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법인도 그런 거 없다는 거, 예외 없다는 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자, 공동주택은 이렇게 나와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현한다. OX.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 그럼 이렇게 된 건데. 야, 틀렸지. 왜? 자, 주택은 뭐라고 해야 돼?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래야지. 웬 뭐 공동주택 100분의 60 뭐야? 이게 뭐예요?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뭐야? 공동주택 가격이에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100분의 60 주택이 뭐야? 100분의 12.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은 얼마야? 100분의 60이잖아.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얘는 외우고 이거는 나왔더니 틀렸다고 그런 거예요. 100분의 60이 뭐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와야지. 그게 100분의 60이라니까 주택은. 그죠? 시가 표준이 나와야지. 그래요.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공동주택 가격이라니까.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고. 그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가격이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고 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146페이지 보시면 1번 토건주 나왔죠? 토건주는 나왔으니까 시가 표준액 그런 게 아니라 거기다 뭘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지. 토지는 50에서 90, 주택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40부터 80. 그죠? 그 범위 안에서 정하는데 현재는 70, 60으로 되어 있다. 당연히 선박항공인은 무조건 뭘로 간다. 그죠? 전체 100% 다 세금을 내셔야 되겠죠. 그죠? 참고로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오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죠. 근데 종부세는 개정됐습니다. 그죠? 공정시장가율이 올해부터 8%, 원래 80%였는데 올해부터 5%씩 올라가죠. 그래서 5%씩 올라서 2022년에 100% 다 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80이었다가 올해는 85%, 내년은 90, 95, 100. 재산세는 아니에요. 종부세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과표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시라 했죠. 자, 취득세 과세비율 원칙이 신고가액 예외가 시가 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 그죠?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얘는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가액은 국수 공판장 검증. 얘네들은 얘랑 관계없이 항상 이 금액으로 간다.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을 과표를 하는데 이때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보증금도 포함한다. 이게 기본사항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취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거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 되는데 연체료 할부이자는 누구만 된다? 법인만 되고 포함되지 않는 거 대표주자 부가가치세고, 내가 1억짜리를 할부인데 일시불 해서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요거 정도로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 개수등을 했을 때는 뭐한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때 지목 변경은 증가한 금액인데 예외가 하나 있다 했죠.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 나온 뭐라고요? 소요된 비용. 요거 꼭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세는 과표가 종류가 많다겠죠. 각각의 그 등기 종류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다르다. 그래서 등록세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이 부동산 가액을 과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 표준액. 그리고 국수공판장은 사실상 취득세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의 경우에 예외가 있다. 그죠?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등기 당시 변경된 가액을 한다. 그래서 각자 등기 종류에 따라 세율을 과표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양도세 과표는 종부세는 과표 어떻게 옵니까? 전체 합한 금액에서 80억, 5억, 6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중요한 게 뭐예요?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양도세는 과표 순서 꼭 외우시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로비 빼주면 양도 차익이 나오고,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해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기본공제해주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147페이지 세율을 보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세율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대부분은 과세표준으로 같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대상이요, 과세 대상에 따라 얘는 세율이 틀려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토지는요, 우리 얘가 분리, 별도, 종합 그랬잖아요. 그 이 토지는 일일이 외울 수가 없어요. 왜?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듯이 분리별도 종합 토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울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오골개는 비싸다 그랬잖아요. 얘가 몇 프로예요? 4%. 뭐 이 정도는 알고 가면 돼요. 이거 은근 잘 나와요. 오골개. 사치성 재산 4%. 그죠? 나머지는 뭐 염전, 막 이렇게 염전 0.2% 이거 다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세부적으로 나면 거의 맞추기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근데 별도는 0.2에서 0.4%, 얘는 0.2에서 0.5%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주가되는 건 이거라 했죠? 이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 그죠? 자, 건축물은 뭐랬어요? 일반 건축물은 0.25%, 1000분의 2.5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지역 이상의 어디에 주거지역 등에, 그죠? 주거지역 등에 뭐가 왔어요? 공장이 왔어. 그럼 이 주거지역에 공장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왔네. 그럼 이 건축물은 여기 왔으니까 이거의 2배에서 얼마? 0.5% 이렇게 한다 했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했대. 똑같이.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는 그때 공장 건축물은 5배 하는 대신 몇 년간? 5년간 한다. 그죠? 5년간. 대신 얘는 5년 지나면 더 이상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5년의 의미는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5년간은 중과세를 하겠다는 뜻이라겠죠? 그걸 우리가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럼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주거지역은 이사 갈 때까지 중과세가 되는 거야. 그죠?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도 공장, 얘도 공장이니까 얘네들을 공부할 것 같으면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안 해요. 과밀 공장은. 이게 도시형 업종이 있고 비도시형 업종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도시형 업종. 그러니까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은 중과세를 안 하는데 이 주거지역의 공장은 업종 불문이에요. 왜?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상 집을 짓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거 오면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중과세. 얘는 그리고 기한 제한 없어. 기간. 이사 갈 때까지. 주거지역이니까. 근데 얘는 5년간. 그거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야. 외우려면. 왜? 어설프게 알면 어차피 헷갈려버리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공장. 그리고 오골개는 비싸다. 얘는요. 토지도 4%, 건축물도 4%죠. 왜? 둘 다 뭐니까? 사치성이니까 건축물도 4% 나가고 토지 따로 4%에서 오골개는 비싸다. 이 시험 은근 잘 나온다니까요. 그쵸 보시고. 그 다음에 주택은 누진이에요. 0.1에서 0.4%. 자, 이거랑 뭘 꼭 기억하라 했죠? 고급 주택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고급 주택 중과세 없습니다. 재산세는. 그죠? 그리고 별장. 별장은 세율이 4%. 높죠? 대신 뭘 기억해야 돼? 별장은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주택.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별장도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별장용 건축물의 경우에 1000분의 4 지금 땡 틀립니다. 왜? 건축물 따로 과세 안 해요. 우리가 주택 그러면 토지건물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듯이 주택하고 별장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단 세율만 틀리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별장은 과세 방법이 누구랑 같다고요? 주택하고 같다.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묶어서 한꺼번에 가는데 세율만 다르다. 얘는 0.3%인데 굳이 외울 건 없지만 재산세 세율 제일 높은 게 고급 선박입니다. 고급 선박 5%. 엄청 높은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세율이요. 재산세는 비례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 중에 누진세는 딱 3개가 있습니다. 뭐? 이게 누진이죠. 0.2, 0.4,
0.2, 0.5, 0.1, 0.4. 그죠? 그러면 별도 합산 대상, 종합 합산 대상, 그리고 주택. 요 세 개가 뭐예요? 누진 세율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례 세율이에요. 그리고 요 세 개가 나중에 뭘 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종부세 중에서 내잖아요. 근데 전체가 아니라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주택만 종부세를 내잖아요. 근데 얘들이 재산세가 누진이에요. 그 얘가 종부세를 내죠? 종합부동산세도 그 세율은 다, 세율은 다르지만 얘들 전부 다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재산세도 세 개만 누진이고 걔네들이 그대로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걔들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는 세율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거기 147페이지 세율 구조 나와 있고요. 표준세율이라고 돼 있죠? 지방세는 다 뭐가 가능하다 있어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얘는 조심할 게 뭐라고요?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가감한 세율은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5년간 적용할 수 있다. 땡 틀리고. 취득세는 뭐가 잘 나온다 했어요. 표준세율.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중과세 안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만 가감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아닌 거 자동차 등록할 때 내잖아. 그런 건 가감 조정이 안 돼요. 특징 있죠? 취득세는 잘 나온 게 뭐라고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가감, 중과세 안 되고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 하나여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얘는 가감 조정하는데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만 적용한다?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토지 나오죠? 토지 밑에 세율이 있는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그죠? 누진, 별도 종합. 그죠? 그냥 가시면 돼요. 148페이지 보충학습 보면 신탁재산 토지 합산 방법이라고 돼 있죠. 이거 전 시간에 제가 신탁할 때 설명했죠. 그죠? 1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겠는데 수탁자가 원래 자기도 토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거랑 합산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위탁자가 여러 명이 신탁을 하더라도 합산은 어떻게 한다? 위탁자 별로 각각 합산된다. 이거 설명했던 거네요. 그죠? 분리과세 거기 나와 있고요. 건축물은 비례세인데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 2번 주거 지역 내 공장은 2배에서 1000분의 5, 0.5%. 오골개는 비싸다. 골프장용,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4%. 그죠? 그리고 주택. 주택은 재산세는 주택별로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이런 얘기죠. 뭔 얘기예요? 이런 얘기잖아요. 주택. 갑을 아니면 이거를 갑을이 공유하고 있대.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주택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러나 저러나 세금 계산할 때 토지 건물 따로따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다. 그 세율을 어떻게 곱한다는 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이 각각의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 따로따로 없다 했잖아. 즉 그 얘기예요. 공동소유도 마찬가지고 두 개를 합한 해서 나와서 그 세금을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다시 읽으면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소유하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건 어차피 주택은 토지 건물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그 건물과 토지 건축물 각각의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다. 그럼 땡 틀린 거죠. 각각 아니고 두 개를 합한. 이게 중요한 거죠. 보시면 되고. 별장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 방법은 주택하고 똑같고요. 일반 주택이라고 돼 있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일반 주택 또는 고급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야? 고급 주택 중과세 없다는 얘기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선박 나와 있죠? 밑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세율은 뭐 크게 보시면 돼요. 뒷장에 뭐 도시지역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뭐 크게 가시 않으셔도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세율 부분 건축물하고 주택 위주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150페이지 부가정수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